역대 네 번째 대통령 앤드류 존슨, 닉슨, 클린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처한 네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쯤에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도록 표단속을 하는 모양새고 또 공화당은 탄핵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결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미국에서 탄핵의 절차는 하원과 상원 모두 거쳐야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과반만 넘겨도 되는 하원에서의 소추는 가능하겠지만 3분의 2를 넘겨야 하는 상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 때문인지 하루를 앞둔 오늘 장문의 편지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냈는데요. 일국의 대통령이 쓴 편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이 실린 이 편지는 사실상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결국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탄핵의 최종 결과 대부분 짐작하기 때문에 탄핵 과정이 모두 끝난 그 후 내년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이 사실은 더 궁금합니다. 일단 내일 지켜보시죠. 제1야당이자 보수야당의 대표격인 자유한국당의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 보수 진영에서 신당 창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도 2월 중순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네, 무소속 이정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바쁘시죠? 네, 당도 창당을 하셔야 되고 내년 총선도 다가오는데 요새 국회 국민들은 최악의 국회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삼선 의원이셨고 또 12년간 국회 몸 담으시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바라보는 요즘의 국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36년간 네. 현장 정치를 해왔는데요. 우리 보통 정치 얘기할 때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서 생물이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수명이 있다. 수명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으로 보면은 좀 구태 정치의 수명을 다해가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60년대, 70년대의 산업화 세력 네. 또는 민주화 세력의 끝자락. 민주화파리, 산업파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적인 사명이나 소명이 다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정치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에 보여주는 말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두 정당 모두 수명이 다 했다라는 의미로 약간 들리기는 하는데 그럼 지금 국회가 어떻게 보면 파행이 많았다. 이번에 20대 국회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둘 다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싸움은 항상 똑같을 때 일어난다고 보여지거든요. 나눠서 한번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네. 아주 가까운 사례. 요즘에 4+1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대개 국민들이 4+1 저게 무슨 말이지 정치권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4+1은 이겁니다. 집권당인 민주당 네. 하고 야당인 말하자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과 평화당과 그리고 그 당처럼 함께 하기는 하지만은 교섭단체를 못 이루고 있는 +1. 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옛날 같으면 이렇습니다. 이중대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야당이면은 야당의 노력을 다해서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여당에서 붙어가지고 여당과 함께 가려고 할 때게 이중대라고. 옛날에 이중대 그러면 상당히 부끄러워했거든요. 좀 창피했습니다. 4+1은요. 이중대가 아니라 3중대, 4중대 그리고 별동부대. 까지 들어가면서도 4+1로 여당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도 야당이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이것은 한쪽에 굉장히 저는 여당의 잘못이고 함께 하는데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세요? 바로 이제 그 점을 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 최근에 뉴스를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장외 집회, 그렇죠. 단식, 또 삭발, 보이코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통점이 많이 아마 언론에서 썼을 겁니다. 시위다. 데몬스트레이션이다. 그러면 왜 시위를 하느냐.
사실 70년대 80년대 때 언론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했거나 또는 통계를 받고 있을 때에 야당들이 국민들에게 알리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장외 집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군산에서 모인다, 마산에서 뭐 몇만 명이 모인다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듣고 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뭘 알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1분이면 5천만 명 국민들이 1분 안에 다 알아버리게 될 정도로 SNS 그렇죠. 또는 네. 종편 뭐 그 밖에 또 방송 뭐 이렇게 많이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김대중, 김영삼 이분들이 민주화 투쟁할 때 최고의 권위주의하고 대항해서 싸울 때 썼던 수법 이게 언제적이냐면 40년 50년 전의 방법을 지금은 전혀 네.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어요. 이러니 여당과 야당이 수명이 다 했단 말을 제가 안 할 수가 둘 다 있겠습니까? 뭐 사실 그렇게 보면은 수명이 다 했다라는 얘기인데 방금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 황교안 대표 단식도 하셨고 삭발도 하셨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단식 의원님도 예전에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아주 하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후회하셨어요? 정말 저 옆에 좀 부추김을 받고 네. 멋모르고 부추김? 시작했다가 건강으로도 힘들었고 여론으로도 힘들었고 목표 달성은 거의 말하자면 접근할 수 없는 네. 그런 잘못된 정치 행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단식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요즘에 그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들이 좋아서 논리, 명분만 명확하고 훌륭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상대가 어떻게 하든 말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네. 아주 좋은 여건과 환경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고 후회하셨다고 너무 몸 신체적으로도 많이 좀 축이 좀 나셨나 봐요. 네. 네. 신당 창당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의원님이 생각하신 신당 창당 지금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다른 보수당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색채를 가져야 될 텐데요. 어떤 당을 구성하고 계세요? 제가 앞서서 이제 네. 그 정치적인 수명을 다한 그런 현재의 정당과 정치 행태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이 시대에는 정말 국민들의 수준도 엄청 높아졌고 정치에 대한 기대도 과거의 산업화 시대나 민주화 시대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구성원들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300명 우리 국회의원 중에 한미 한일 외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국회 300명 중에 외교관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문적인 사람들 그렇습니다. 원하시는군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꼭 필요한 분야들 네. 예를 들자면 지금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공짜로 주니까 좋죠. 무지하게 공짜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급이 없는 돈을 갖다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고갈되고 마를 거 아닙니까? 이게 미래 세대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래 세대들이 자기들 때 받을 혜택을 지금 이렇게 땡겨 쓰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할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고 네. 30대 국회의원들은 3명 있는데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 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 시대에 맞게 새로 구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어떤 보수 진보 이런 것보다 뭔가 좀 전문가 그룹을 뭐 끌고 와서 뭐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역구 순천을 떠나갖고 수도권으로 출마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지금 서초갑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는 이혜훈 의원이 지금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곳인데 아직 네. 그 지역구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하셨고요. 제가 호남에서 95년도에 처음 출마를 해서 호남 정서하고 전혀 다른 정당으로 출마를 해서 24년째 네. 24년째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선거 출마를 하고 정치를 해 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호남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지역 정서,
정말 이 지역 구도 이 정서를 조금 바꿔보자. 네. 혼자서 좀 해도 뭐 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노래가자 했는데 어쨌든 호남에서 제가 2번을 당선됐고 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당선된 이후에 경상도에서 비새누리당 출신이 무려 14명이나 당선이 됐고 네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지사가 또 비한국당이 당선됐어요. 그렇죠. 근데 호남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호남에서는 과거에 평민의당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30여 년 동안 싹쓸이를 해왔던 국민의당이 지금 깨져버리고 없어요. 네. 그리고 평화당이라고 생겨졌는데 그게 지지율이 1.7%예요. 그러니까 호남이나 영남이나 오랫동안 집권을 거의 싹쓸이를 해왔던 정당들이 지금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말하자면 호남에서의 지역구도를 깨려고 하는 그런 정치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네네. 보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한번 만드는 것에 서포터가 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서포터가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수도권으로 좀 지역구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건 지역구도는 이미 깨졌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금이 갔고 이제 네. 그렇게 깬 정당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민의 새로운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정현 의원님 하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또 떼어놓기가 좀 힘들잖아요. 요즘 뭐 소식은 좀 듣고 계시는지요? 뭐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워낙 정말 간단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좀 드릴 네네.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직간접적으로 뭐 소통은 좀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을 지났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감찰 무마 사건, 뭐 하명 수사 사건 해서 이게 친문 게이트 3대 사건, 뭐 우리들 병원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하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비판입니다. 의원님 뭐 무소속이시지만 색깔은 또 비슷하게 가지고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개인 의견은?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지만은 항상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은 이제 그러지 않은 세력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청와대 중심 국가 말하자면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일반 그 각 부처 보다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위주 그리고 절대로 저도 청와대에 있어봐서 알지만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로서는 저렇게 큰 정책들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나 안 보나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바깥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네. 그건 바로 섀도우 캐비넷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비선 실세인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새 나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악용을 해서 투기를 하고 부정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이 청와대 중심 국가로 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으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더 좋아진 게 뭡니까? 외교가 더 좋아졌습니까?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그 청년들의 실업이 해소가 됐습니까? 양극화가 해소가 됐습니까? 농촌이 더 잘 살게 됐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잘 살게 됐습니까? 경제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없었습니까? 도대체 지난 3년보다 더 나아진 3년 전보다 더 나아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냥 말로는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했지만 양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다면 쉽게 답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나아졌다. 국민과의 소통을 했으면 지금 한데요. 정치권이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와서 손잡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현장에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까 행정부처 100만 명의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진짜 소통을 하겠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국회 와서 야당 대표 보고 질문하라 그러고 본인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을 생중계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소통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이나 쇼식의 그런 소통은 소통이 아닙니다. 그건 쇼통이죠. 그건. 쇼통이라고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상당히 높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국회 시끄럽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지금 선거제도 개편안도 있고 그리고 공수처 법안도 있고 자유한국당은 막아서고 있고 지금 민주당도 뭐 그 외 야당하고 지금 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도 무소속으로 만약에 신당을 만들어서 나가신다면 사실은 선거제도가 좀 바뀌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국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법이 선거 때마다 바뀝니까? 그것도 누가 바꾸냐면 현역 의원들이 바꿉니다. 네. 그러면 축구로 생각을 한다면 현역 선수가 출전해서 그때마다 골대로 옮긴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골대를 보고 연습한 밖에 있는 선수들은 뭐가 됩니까? 이게 공정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선거법 고쳐도 개혁, 정치개혁 절대 안 됩니다. 항상 힘을 가진 사람들 쪽에서 저희들이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선거법을 선거 때마다 바꾸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정치 개악이고 후퇴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검찰의 그 독점과 이런 부분들 문제가 많죠. 그러나 이러한 권력기관을 문제를 개혁함에 있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그 주축이 돼가지고 죽느냐 사느냐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런다면 거기에 공정과 독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야지 작은 정당한테 낫지 않을까요? 의원님 신당 창당하시잖아요. 저는 크고 작은 정당에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로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아전인수로 자기들을 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로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항상 개혁이 되거든요. 그건 누구한테 유불리를 떠나서 진짜 이 정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 저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참 36년 정치하면서 제가 가장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민주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민졸. 정말로 국민을 우습게 합니다. 국민을 졸로 보고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정치를 여야가 하고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계속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셨는데 저도 모처럼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기 나오시면 다들 그러세요. 네, 김종대 의원님도 하고 싶으신 말씀 많이 하고 가시는데 네, 뭐 쉽지 않은 길이실 것 같습니다. 신당 창당해서 또 다시 총선에서 나가서 뭐 얼마만큼 또 성과를 거두실지는 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일 유럽연합 EU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자리에 벨기에 총리 출신인 샤를 미셸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최초로 여성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새 지도부도 출범했는데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정말 EU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한 자리인지 또 EU 새 지도부의 출범, 브렉시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이걸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EU 하면은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많죠. 예, 뭐 집행위원회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렇죠. 뭐 지금 얘기를 하려는 EU 정상회의 뭐 이런 것도 있고 유럽 이사회죠. 정확히 말하면요. 정상회의라고 보통 부르기지만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유럽 이사회는요. 정상회의라고 우리 부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각국의 이제 수반들 다시 말해서 뭐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근데 거기에 상임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위원장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이사회가 있고요. 유럽 이사회. 그다음에 유럽 집행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집행위원장 중심으로요. 집행위원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행정부 같은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내각을 구성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유럽 의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의회니까 이제 선거를 통해서 각국의 선거를 통해서 EU에 보낼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렇죠. 각국의 유럽 의회 선거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올해 열렸죠. 올해 열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의석수도 국가에 따라 갖고 분배가 되어 있죠.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인구에 따라서 이제 그게 배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유럽 의회에서는 나라별로 앉지 않습니다. 그 이념별로 이렇게 그렇죠. 앉는 걸로. 이제 좌파, 뭐 중도 우파, 뭐 중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앉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도널드 투스크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그러니까 뭐 투스크, 융커 맨날 EU에서 같이 나오는데 투스크는 누구고 융커는 뭐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헛갈리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조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투스크 전 상임의장이 됐죠. 이제 물러났고 샬 미셸 상임의장이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대통령 같은 그런 권한이 있나요? 권한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네. 그렇다고 권한이 없는 명예직은 아닙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EU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통령이라고 프레지던트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고요. 그냥 그 EU 정상회의 또는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 몇 년 하나요? 기본적으로 2년 반입니다. 2년 반. 도널드 투스크 더 오래 한 것 같은데.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5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임을 해서 5년을 할 수가 있다. 이번에 이제 된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3대. 그렇죠. 3대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씩은 다 했던 거네요? 5년씩은 다 했고요. 이 직책 자체가 생긴 게 상임의장이 생긴 게 2009년입니다. 2009년. 그래서 2009년부터 첫 번째 상임의장이 5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임의장인 도널드 투스크가 5년을 했고 이제 샤를 미셸이 이제 세 번째 상임의장이 됐고 5년 할진 모릅니다. 2년 반을 하고 연임이 되면 이제 5년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 뽑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번역할까 저 고민 많이 했는데요. 뭐 가중 다수결 또는 이중 다수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영국을 제외하면은 EU 회원국이 27개국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다수결로 뽑게 되면은 작은 나라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상임의장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8개국, 7개국 중에서 55%, 그러니까 지금 16개국입니다. 16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EU 회원국 전체 인구의 65%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일, 프랑스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포함돼서 16개국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상임의장으로 이렇게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냥 인구수로 따져갖고 비례를 해갖고 한다 그러면은 인구가 많은 큰 국가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작동을 할 거고. 그렇다고 그냥 한 국가씩 해갖고선 거기서만 한다 그러면은 인구가 작은 국가들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의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합해놓다. 도널드 투스크는 폴란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된 미셸. 벨기에 사람이고. 벨기에 사람이죠. 이게 뭐 있나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나 이런 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지역 안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역 안배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은 없는데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의장이 3명이었죠. 그중에 도널드 투스크를 제외하고는 다 벨기에 출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위원장이 1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우리 1957년에 그 EU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유럽 경제 공동체 또는 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이때 처음 이제 서명을 했던 국가가 6개 국가입니다. 원회원국이라 부르는데 뭐 프랑스, 독일, 뭐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렇게 6개국인데요. 주로 이 6개국 출신들이 집행위원장이나 상임의장으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뭔가 오리지널 텃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게 서유럽의 어떤 이제 텃세가 아니고요. 오리지널 멤버스의 그러니까 원회원국들의 텃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벨기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샬 미셸 상임의장 어떤 사람인가요?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낸 분이죠. 1975년생입니다. 그렇게 어려요? 그렇죠. 우리 나이로 하면은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은 44세 정도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총리를 했습니다. 이미 총리를 한 전직 총리죠. 44살인데. 그래서 32살의 장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4년에 총리가 될 때 1845년 이후에 벨기에에서 가장 젊은 어린 총리로 이제 그 총리가 됐습니다. 벨기에에서도 어리군요. 뭐 집안 자체도 정치가 집안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말 젊은 총리인데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약간 진보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하겠어요? 이념 자체는 중도입니다. 중도. 진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지금 상임의장 3명이잖아요. 3명이 전부 다 전직 총리 출신입니다. 뭔가 전직 국가 수반이나 총리들의
그 총리 이후에 새로운 길을 서준 직업, 예, 새로운 직업, 예, 새로운 직업을 창출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총리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 보통 총리를 하게 되면은 국내 정치에선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총리하다가 뭐 딴 걸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명이 지금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전직 총리 출신이고요. 예. 나이가 44살인데 전직 총리였으면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이 얼마인데 뭘 할까 싶었는데. 예, 새로운 이제 직장을 구했다 보시면 됩니다. 새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정상회의, 유럽 EU 정상회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집행위원회가 있죠. 여기 이제 또 여성이 그렇죠. 예, 위원장이 됐잖아요. 예. 우슐라 폰데어 라이엔이라고 그러죠. 네, 폰데어 라이엔. 예, 독일의 전 국방장관이죠. 네, 여성 국방장관 출신의 지금은 집행위원장이 됐는데 이 집행위원장 자리를 두고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금 많았어요. 알력이. 굉장한 알력이 있었죠. 네, 프랑스하고 사실 이게 마크롱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조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집행위원장은 또 더 복잡합니다. 이사회에서 뽑는 게 아닙니다. 유럽 이사회에서 뽑는 게 아니고 유럽 이사회는 후보를 내게 되면은 유럽 의회에서 뽑게 됩니다. 그럼 이사회에서 이제 후보를 내야 되는데. 근데 거의 지명해갖고서 통과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그 지명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수의 55%와 또 인구비의 65%가 적용이 됩니다. 거기도? 예.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유럽 의회 선거를 할 때 각 정당 연합이 우리 차기 집행위원장은 누구로 할 거다라고 각자의 얼굴을 걸고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 우파가 이제 선거에서 이겼는데요. 거기 대표가 만프레드 베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유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국가 내에서는 한 번도 국가에서 공직을 맡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의회에서만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유럽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인데 마크롱 대통령이 싫어했어요. 근데 조약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그 선거 결과를 고려하여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버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정파 연합이 이겼고 내가 대표로서 선거를 했는데 당연히 내가 집행위원장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럽 민주주의가 마크롱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독일에게 주기는 줬습니다. 집행위원장을. 그때 딴 사람에게 준 거죠. 네, 제가 됐습니다. 듣기로는 그 베버를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밀었고, 맞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밀은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미셸 바르니에라고 지금 브렉시트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 EU의 대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셸 바르니에를 프랑스 사람이고 당연히 굉장히 밀었는데 그래서 막 이리저리 뒤에서 막구 작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독일도 한 발 양보를 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한 발 양보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폰데어 라이엔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베버 입장에서는 조약 규정에 나오지 않냐 선거 결과를 고려하여. 고려라는 표현이 참 애매하죠. 그렇죠. 선거 결과를 반영해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려해서 좀 생각해보고라고. 그래서 지금 이 여성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되었고 또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가 받은 게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 그렇죠. 라가르드. 라가르드라고 하죠.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프랑스의 출신이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뒤에 마쿠에서 작업이 있었다고 느껴지는 거지요. 그렇죠.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오케이.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 둘 다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뭐 베버는 빼고 대신에 집행위원장을 독일에게는 주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거를 달라. 그래서 라가르드가 원래 저기 어디지 IMF 총재였죠. 얼굴 보시면 우리 청취자분들 다시 아실 거예요. 겁니다. 키 크고 얼굴 좀 깜깜하고 백발에 가까운 금발을 가진 여성입니다. 뭔가 좀 여풍이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EU가 특별히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그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고요. 집행위원들이 총 27명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그 28명 EU 회원국에서 이제 한 명씩 오기 때문에 28명이 돼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게 또 규정에 따라서 차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27명이 이제 왔는데 그중에 여성이 13명이고요. 남성이 14명이니까 네. 본인까지 뭐 하면은 본인까지 하면은 14대 14가 된 거죠. 그렇겠네요. 이제 열풍이 이제 EU에도 불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새로운 EU 지도부는 브렉시트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그 새로운 지도부는요. 네. 사실 뭐 전 지도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영국 총선에서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압승을 했죠. 그 상황에서 EU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환 기간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더라도요. 그 전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기간 동안은 영국이 EU에다가 분납금도 내야 되고요. EU의 규칙도 지켜야 됩니다. 표결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31일 날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되면 전환 기간이 11개월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EU 내에서는 EU하고 영국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데 11개월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기간 늘리자. 물론 존슨 총리가 받아들일 가능성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존슨 총리의 계산에서는 2021년에 분납금을 내는다는 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계산에 안 넣었고. 계산에 전혀 없었는데 2021년에 존슨 총리 입장에서는 돈을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군요. 하여튼 뭐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는 바람에 노딜이든 뭐든 하여튼 브렉시트 무조건 한다. 여기에 좀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브렉시트는 될 것 같습니다. 1월 31일까지 될 것 같고요. 그 존슨 총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곳저곳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브렉시트는 될 것이고 심지어 노딜 브렉시트도 가능하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딜 브렉시트가 되려면은 사실 지금 EU와의 합의안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야 되는데 그 존슨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아온 거거든요. 10월 17일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자체에 지금 만족하고 있고요. 본인들 이제 그 보수당 의원들만 이렇게 투표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근데 반란을 일으킬 여지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압승을 해버렸는데 무슨 반란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란도 있지 않는다면은 뭐 1월 31일까지는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참 말 많고 탈 많았던 오랜 기간 동안 끌었던 브렉시트가 이제 결국에는 아마도 끝날 것이다. 결말을 맺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EU의 집행부죠.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과 그다음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와 영국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겠죠. FTA. FTA가 대표적인 거죠. 네, 그렇군요. EU 새 지도부가 결성이 됐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영국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 같은데 앞으로 영국과 또 EU 간의 어떤 줄다리기, 협상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앞으로 11개월 전환 기간 동안 계속 나올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좀 이야기 좀 해주시기 그때마다 바랍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생활 속의 작은 습관 그리고 사회, 문화, 관습까지도 변하고 있는데요. 놓쳐서는 안 되는 꼭 알아야 할 IT.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어요? 오늘 아마 TV 보시는 분들 괜히 기분 좋으셨을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드디어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겼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막 불안불안하셨다가 어쨌든 간에 이세돌 구단이 이번에 인공지능을 이기는 장면을 보니까 역시 아직은 사람이 대세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이세돌 구단 그리고 이 알파고보다 뭐 한수이라고 뭐 소위 불렸었던 AI 한돌과의 대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 인간이 간사한 게 AI로 인해서 우리 삶이 편해진다. 너무 좋거든요.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고. 근데 인간을 뛰어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AI가 근데 지금 사실 알파고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 이기는 것도 대단하고 사실은 그를 마지막 대국으로 자신의 어떤 은퇴 대국으로 선택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인간 이세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대단하지만 한 번 더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대국의 방식을 보면요. 제가 만약에 어쨌든 프로 기사였다? 절대 안 합니다. 아, 왜요? 이건 굴욕이에요, 굴욕. 너무 굴욕입니다. 뛰어나 보여서? 아니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할 때는 어쨌든 동등한 상황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첫 대국에서 소위 말해서 2점을 이제 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소위 그러니까 이세돌한테 알파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소위 이제 2점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세돌 구단이 한 번도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점수를 먼저 주면서 한 바둑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제 소위 말해서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처음부터 그걸 인정하고 2점을 깔아주고 하자였고요. 만약에 오늘 졌잖아요. 다음 날에는 3점을 깔아주기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날 또 졌다. 그럼 4점을 깔아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 보면 거의 실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할 것 같은데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고 분명히 기분이 나빴을 때인데도 이걸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걸 실행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간 이세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걸 보면 거의 실험원처럼 쓰였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랬다는 것 자체가 또 한 가지 놀라웠고. 그래서 내일은 그냥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오늘 놀라웠던 게 이겼는데 이게 그냥 이긴 게 아니라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용을 이제 뭐 제가 바둑을 잘 알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바둑에서 이번에 있던 해설들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좀 소위 말하는 큰 착각을 일으켜서 이제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한돌이가 그러니까는 이제 기존에 뭔가 계속 잘 두다가 뭔가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마치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알파고를 유일하게 한번 이겼던 이세돌 그때도 의외의 수 한 번을 둬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파고가 이거 뭐지 하다가 이제 뒤집힌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세돌이 줬었던 어떤 하나의 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한테 일종의 착각 오류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요즘에 비슷한 인공지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바둑과 관련된 비슷한 인공지능이 많은데 이제 실제 이 상황 가운데서 비슷한 인공지능들도 이제 수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들을 같이 좀 비슷하게 몇 개들을 또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비슷한 오류들이 좀 많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일종의 한계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을 소위 정말 테스터처럼 한 가지를 해낸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 이세돌 구단이 좀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허무하게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세돌 구단이 즐거워하기보다는 되게 찝찝하고 이거 왜 그랬지라고 하면서 다시 복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이야, 그러니까 정말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이세돌 구단이라는 사람의 어떤 실험 정신 그리고 어떤 도전 정신은 정말 인간으로서 멋지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토종 AI고 알파고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세돌 구단 잘했으면 좋겠다. 또 은퇴대국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번에 첫 판을 어쨌든 이겨갖고 상당히 좀 안심도 되고 뿌듯하고 기분도 좋고 또 인간으로서 인간 이세돌이 뭐 패배한 것이다. 인간 이세돌이 승리한 것이라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기분은 좀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대국이 정말 기대가 돼요. 내일 이제 똑같이 두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과연 똑같이 둘 때 어떻게 나올지가 일단은 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우리가 어떤 한돌이 한돌이라고 하는 애가 그 지금 있는 기술이 그 엘로 스코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바둑을 평가하는 스코어가 있어요. 점수. 근데 그 점수로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알파고 리 그러니까 알파고 9단을 이겼던 이 친구의 엘로 스코어가 한 3,500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했었던 그 인공지능이 3,700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 높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내일 이제 똑같은 상태에서 두면 거의 알파고와 리매치를 하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또 진화된 알파고와 한 번 더 붙는 느낌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되니까 쫄깃한데. 내일 저는 더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지난번에 알파고도 그랬지만 알파고가 한 번 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루 동안에 빠르게 또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오늘 진 이 인공지능이 과연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이것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정확히 다른가요? 알파고하고 한돌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방식 자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 쉽게. 알파고도 기계치기 쉽게.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딥러닝이라는 방식 자체가 네. 기존에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육을 할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교육시킬 때 예를 들면 1 더하기 2는 3이야. 2 더하기 3은 5야. 이렇게 막 가르치고 네네. 나서 4 더하기 3은 뭘까? 이러면 7이요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소위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주고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비지도학습이라는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수많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줍니다. 그림을 주고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그 그림을 그냥 자기 맘대로 막 구분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고양이랑 강아지 사진을 비슷하게 막 있는 걸 주고 나서 이 아이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쪽에는 막 이런 사진을 모으고 이쪽에는 이런 사진을 모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다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얘한테 그래 네가 나는 왼쪽은 고양이야. 오른쪽은 강아지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이 비지도학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를 기반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소위 그 수많은 대국들 있죠. 네. 그러니까는 그 소위 이제 바둑을 엄청 잘 두는 정말 뭐 몇천 년의 역사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알파고가 계속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경기를 뒀던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학습된 경기들은 어쨌든 저희가 줬던 지식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를 더 넘어서서 이제 그 안에서 스스로가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 지금까지 막 쌓아왔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네. 거기서 스스로 진화시키는 거라. 네,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알파고리는 이제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만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아하.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고 빠른 네. 속도였으니까 그렇게 간 거고 이번에 있던 한돌은 거기서 조금 더 진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학습 데이터에다가 그걸 활용해서 자기들이 또 자기들끼리 막 두면서 데이터를 더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엘로 스코어가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바둑을 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쉽게 말하면은 조금 더 자가 능력이 발달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알파고는 요새 바둑 안 두나요, 근데? 그런데 왜 알파고가 바둑을 안 두냐면요. 안 두는군요. 알파고는 한 단계를 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인간의 어떤 지식을 이상을 깨우쳐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알파고 리, 그러니까 그 알파고를 이겼던, 그러니까 이세돌 이겼던 알파고가 엘로 스코어가 3,500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일단 한돌이 3,70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요. 얘는 엘로 스코어가 5,000점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뭐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5,000점인데 이게 보통 프로기사단에서 이제 보통 프로기사 9단 정도가 이게 엘로 레이팅 한 3,500점 정도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뭐 인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이제 조금 더 깨우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알파고 제로는요. 처음부터 데이터를 아예 안 줍니다. 그거랑 똑같네요. 그 고양이랑 강아지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그것보다 더 해요. 얘한테는 그냥 왜냐면 고양이나 강아지는 어쨌든 고양이 강아지라고 하는 데이터를 그렇죠. 줬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상에 갓난아기가 딱 2명 있어요. 근데 갓난아기가 2명 있는데 세상이 요만한 방밖에 없고 그 안에 바둑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둑판만 있고 얘는 무조건 흑도를 쥐고 무조건 노는 애고 얘는 백도를 쥐는 애예요. 근데 얘한테 이거 바둑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지들끼리 놀 게 그거니까 계속 노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만 알려줍니다. 네가 이겼어. 얘가 이겼어라고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둑이 뭔지도 모르고 둘이 막 두는 거예요. 계속. 근데 두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꼭 아이들이 뭔가 깨우치듯이 조금씩 깨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얘네들이 뭔가 기존의 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수의 방식으로 넘어가는 이걸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알파고 제로가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람도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학습하려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덜 걸리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뇌를 여러 개를 한 번에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뇌들을 엄청나게 연결시키고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한 경기를 두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얘는 컴퓨터 속도를 빨리 하면 그 속도를 말도 안 되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도 막 몇 번의 경기를 둘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알파고 리를 이기는 알파고 제로를 만드는데 딱 40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걸려요? 네, 그 구글의 기술로 40시간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공지능이 이세돌 9단을 계속 이세돌 9단을 이겼던 알파고 리를 넘어서는데 딱 40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바둑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일단은 복잡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이렇게 죽어갖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남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이세돌 구단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리는데 네. 이제 대국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상대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상대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용기라면 좀 용기인데 냈다는 네.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한편으로 정말 이번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그 학습, 인공지능 데이터에 정말 또 아주 좋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네. 그만큼이나 앞서 있는 어떤 미국의 인공지능을 우리나라가 많이 또 따라갈 수 있게 있다. 어떻게 볼 수 있는 좋은 실험 데이터를 마련해 주는 거로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꼭 얘기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알파고가요. 네. 바둑 말고 네. 장기는 못 둬요. 네, 그리고 게임을 못 해요.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게임을 못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왜 게임을 되게 못 할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을 나눌 때는 네. 인공지능의 방식에서 소위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 그러니까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강한 인공지능의 컨셉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터미네이터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애예요. 네. 근데 세상에 그건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아. 약한 인공지능은 딱 그 분야를 하는 애는 딱 그 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둑을 잘 두는 알파고의 알고리즘이라고 그걸 네. 그대로 갖다 써서 뭐 인공지능 스피커에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방식이 다르고 학습 데이터도 다르고 완전히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바둑을 두는 애는 바둑만 둘 줄 알지 하나만 파는군요. 체스를 그러니까. 둘 줄 알거나 장기를 둘 줄은 알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걱정은 솔직히 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 여러 가지를 하면 되겠네요, 그냥 제가 그러면. 네, 그렇죠. 르네상스맨 이렇게. 네, 어떻게 네. 보면 그게 이제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이 살아야 될 길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해요. 살아남을 길인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살아야 될 길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넘어서 보려고 네. 이제 그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은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가장 비슷한 장기를 그걸로 두려는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 아. 연구가 생각보다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직은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근데 드릴 수 있을 알파고가 것 같습니다. 장기를 또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은 또 장기계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인간이 또 이렇게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런 벽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저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둑이 그러면 알파고가 나왔다고 바둑이 없어졌느냐? 프로 바둑이 없어졌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방식이 바뀌긴 했습니다.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사람들끼리 계속 이렇게 대국을 두기 위해서 뭐 바둑 프로 대회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요즘에는 이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한동안에는 프로 기사들이 사람하고 안 두고요. 이 기보를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알파고가 대단한 게 그 끝나고 은퇴할 때 네. 자기들이 뒀었던 학습 데이터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 그걸 기반으로 비스무리한 그 바둑 시뮬레이션을 하는 네네. 인공지능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바둑 기사들이 이제 집에서 그런 인공지능과 계속 바둑을 두는 거죠. 뭔가 좀 다양한 어떤 연습을 네. 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기겠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하기도 하지만 획일화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네네네. 됐는데 실수를 하면 이게 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하지만은 이번에도 보시면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인공지능과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실수나 문제들을 잡아내고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를 했을까를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가라고 하는 직업이 생기고 있어요. 인공지능 분석가. 쟤네가 뭘 잘못하는지 우리가 그렇죠. 발견하겠다. 이건 인공지능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협력을 해서 좋은 방식을 찾아내는 방식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향후에는 이런 방식들이 좀 더 우리나라에서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세돌 구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알파고, 한돌, 인공지능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아직 뭐 인간에게는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2019 동아시안컵 결승전 남자 축구 한일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관중들도 오늘은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0대0 득점은 없는데요. 네,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